북한의 대남 전략통입니다.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일어난 새벽 시간 의문의 교통사고. 과거 다른 권력 핵심 인사들의 전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 YTN의 객원 해설위원인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그리고 북한 권부연구의 권위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그리고 북한 장교 출신입니다.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 세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갑작스러운 소식 듣고 제일 처음에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 박사님 어떤 생각 해주셨나요? 네,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은 그 북한의 주요 인물들이 소위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희생을 당하는 소위 이제 숙청이랄까 이런 것을 했던 그런 전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것이 이제 이런 음모론적인 어떤 그런 시각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그 자체에 대해서 무게를 좀 더 두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네, 어떤 그렇게 생각하실 근거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지금 이제 김정일 때는요 숙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실각을 시킬 때는 이런 좀 이래 은밀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위장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숙청하는 그런 걸 썼습니다만은 그럼 김정은 들어와서 잘 아시다시피 거의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반공개적으로 그것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실 숙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처형, 처벌 이런 것을 했는데 굳이 이런 교통사고를 위장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양건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속성을 많이 지닌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전문 관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교부, 소위 이제 외교 관련이죠. 당의 외교 관련해서 쭉 이래 커온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고 지금 보시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충성지향적인 그리고 또 충성이 인정받는 그런 전문 지식과 동시에 인정받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권력 투쟁이라든가 이 권력의 어떤 갈등 속에서는 좀 피할 수 있다. 그런 인물이 이런 음모론적인 차원에서 교통사고까지 위장해가지고 이런 걸 제거를 하는 그럴까지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예, 유동열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먼저 우리 김양건 비서가 죽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북한에서 대남 담당 비서로서 북한 정권의 목표인 전함반도의 공산의 혁명을 위해서 스파이 공작을 전담하는 부서의 장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로 볼 때 상당히 우리가 내놓고 환영을 못할 망정 그건 죽을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조의를 표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북한이 말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과 이 북한 간의 민족적 입장에서의 이러한 평화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적화통일이거든요. 자유민주 통일이 아닙니다. 적화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은 인사가 소위 북한 조의문에 나왔지만 전조선 혁명을 위해서 투쟁하다 죽은 열사거든요. 이런 분이 죽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조의를 표시했다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교통사고 관련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평양이 차가 별로 안 다닙니다. 안 다니는 데다가 아주 심야하고 음주 사고를 많이 합니다. 당간부들이. 그렇기 때문에 심야에 달리다가 쉽게 말하면 차가 없으니까 과속 또 음주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강 북한 조직지도부 제1부 부장이죠. 본부장 책임비서인 이재강이 죽었을 때 자꾸 음모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음모론이 나오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장생특위도 2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도 이 권력 암살 기도설이 나왔는데 당시에 김정일 비밀 파티에 참석하고 평양으로 복귀하다 일어난 사건인데 당시 차 행렬에서 바로 뒤를 따르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일 요리사를 했던 후주문대 겐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3년 동안 김정은 요리사를 하다가 일 요리사를 하다가
탈출한 사람인데 예. 이때 이분의 증언을 얘기하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을 4번 만났는데 일본 가가지고 예. 바로 달리다가 앞에 가던 장성 차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과속으로. 그래가지고 바로 뒤따라가다가 막 끄집어내가지고 BMW 끄집어내가지고 했다는 소리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암살 기도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영태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김정은이 갖고 죽이려면은 속성을 하려면은 공개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무슨 교통사고를 위장해가지고 죽을 정도의 인물도 아니고 그 정도 된다면 김정은의 권위가 네, 네. 소위 쉽게 말하면 권력의 장악도가 약하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음모설에는 저는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예. 그럼 후지모토 겐치 그 김정일의 요리사였던 이분의 말을 좀 더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파티, 비밀 파티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꼭 손수 운전을 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수 운전을 하고 와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 취한 상태니까 만취 상태로 또 손수 운전을 해서 가다가 사고 나는 일이 운전사고가 많았다라는 것을 증언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꼭 하나만 제가 또 추가를 하면요. 네. 우리가 흔히들 그 북한에는 자동차도 많지 않은데 왜 이런 그 자동차 사고가 많으냐 이래야 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안 믿으려 하거든요. 예. 사실은 자동차가 많을 땐 큰 사고가 안 납니다. 오히려 자동차가 한산할 때 과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주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죠. 예. 특히 이제 북한의 경우에요. 좀 지방으로 나가면, 평양에서 외곽으로 나간다든가 이래 나가면요. 평양 남바다문에는 브레이크도 안 밟습니다. 이 신호등을 안 지켜요. 왜냐하면 자기 과시적인 어떤 그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그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는 거의 치명적인 것을 일으키는. 물론 이제 빈도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죠. 네네.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 이런 게 일어나니까 왜 교통사고가 빈발? 그건 뭐 그렇게 빈발합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 유동열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그런데 무게를 좀 더 두고 싶다는 생각이죠. 북한 출신인 김성민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어제 저녁에 그 김양건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북한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 들으셨다고요? 예, 북한의 어느 기자로부터는 촬영회가 지금 남조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각된 게 아니고 현재 병치료 중이다. 그래서 밤새 관련 기사에 대해서 저희 동료들끼리 토론하고 저녁에 다 써놓고 있다가 아침에 얼리고 사실 저는 그 다른 활동을 했는데 어제가 아주 일찍 나왔었는데 북한 주민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양건이가 신의주에 있는 측정기구 공장을 이제 시찰하러 나갔었답니다. 그러다가 바로 내일이 최고사령관 김정은 그 추대 4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련 행사 때문에 가야 되겠다 하고 밤늦게 이제 신의주 평양행 고속도로에 올랐는데 그때 역시 그 신의주에서 얼마 못 벗어난 장소에서 인민군 차번호를 단 이제 무역 트럭이 가다가 부딪혔다. 그래서 병원을 실려가서 죽었다. 이런 인민군 트럭이 가서 부딪혔다. 예. 그 인민군 번호를 탄 그 이제 무역회사 차랍니다. 그래서 그 운전수는 그 보안부에서 간단히 조사를 받고 보유차량부로 갔다. 이렇게까지 신입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벌써 그 얘기가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에 그 기사를 이미 올렸고요. 웹사이트로.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진짜 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발적인 교통사고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인민군 번호를 단 무역회사 트럭이 부딪혔다. 그러면 오히려 좀 그 원력 안푸설 가능성을 좀 더 짙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황 증거 아닙니까?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양건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죽일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보다는 김정은이가 막 쏴 죽이는 판인데 고사기관총으로 지금 부디 뭐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북한 주민들이 이걸 아주 크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군요. 북한 주민들은 뭐 김정은이가 죽였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한다는데 실제로 객관적인 정황상 정말 그렇게 일부러 죽였겠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김양건이가 2014년에는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수행한 10위권 안에도 안 들었는데 2015년 11월까지 38회로서 북한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김정은을 측근으로 계속 보필했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 이 말은 뭐냐면 김정은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분이 공식 활동을 하는 게 그 11월 30일 날
그 북한 그 망경대 학생소년운동이라는 그 건축물을 다시 개관했거든요. 리모델링 하는데 김정은이를 갖다가 이제 같이 수행하고 따라왔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 얼굴 보이는 건데 11월 달에만 해도 3번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김정은 수용도 3위 해당되는 사람이 이런 최측근이 갑자기 김정은이가 죽일 만한 이유가 생겨가지고 죽인다는 것은 설득이 약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정은이가 장의위원입니다. 자, 김정은이가 수청을 해서 죽일 사람을 갖다가 자기가 장의위원을 만나는 것은 설득이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모설은 조금 아주 설득이 약한 것이다. 근데 지금 세간에서 그 제기되고 있는 음모설은 대체로요. 김정은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권력 암투, 내부에서 암투가 있어서 예컨대 강경파들, 군부 강경파나 남북 대화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그런 쪽에서 과거 장성택, 리제강의 암투였을 때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일어났었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김정은이가 직접 이제 처형한다든가 숙청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권력 암투 속에서 이제 정적들끼리 일어난 그 이벤트다, 사고다 이렇게 볼 수도 물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 자체가 누구냐고에 따라서 그런 정적의 어떤 그 암투라든가 갈등 이것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김양근의 경우에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대남 무슨 온건 정책을 쓰기 때문에 강경파들이 이렇게 한다. 그건 또 우리의 시나리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북한의 이 정책 결정이라는 건 김양근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당 정책에 있어서 거의 어떤 집체적으로 뭔가 이 그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이제 김정은한테 제가를 받는 그런 형태거든요. 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독재자다. 그러면 그게 실세다. 그러면 실세가 막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그런 것을 상상을 하면서 하는 게 바로 이런 암투설이 아닌가. 이래 하는데 북한의 정책을 가지고 저는 온건파니까 강경파가 온건파를 제거했다. 이라는 건 너무 단순한 그런 그 분석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양건 사망 소식을 접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어떤 심경이랄까요? 어떤 마음일까?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최측근이었는데 최측근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부위에 죽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자기 후견인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고모원 김경희와도 서운한 상태에서 자기를 지금 믿고 같이 딱 가는 그런 혁명적 동지로 볼 때 한 측근이었는데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 누가 이제 이 김양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마땅한 그런 정도의 무게감 있는 인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적으로 상당히 지금 위축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추가로 북한 쪽에서 더 전해진 소식은 없습니까? 추가로는 없고요. 황장엽 전노동당 비서가 이제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순과 김영남을 자주 비교했는데 거의 동시대, 물론 좀 후배들이긴 하지만 동시대에 같이 이제 노동당 국제부에서 같이 일제했던 사람들인데 김영순은 일단 점잖게 평가했고요. 김양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전적으로 늘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 김양건이가 이제 실제로 저런 사고를 당했을 때 김정은으로서는 아주 자기 비위를 주변에 제일 맞춰준 사람이고요. 특히 대남 문제 같아서는 제법 조언도 줄만한 인물이 김양건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 김양건이가 황병수와 함께 김정은 고영수가 이제 해가지고 김정은 추대에 나름대로 앞장선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의지해야 될 사람이 지금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꽤나 충격이었을 거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거 보니까 김정은 동지의 전우라고까지 하는데 북한에서 전우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동지, 혁명적 동지 이런 말은 나름대로 쓰는데 전우라고까지 할 만큼 사실 김정은에게 나름대로 지근거리에 있었던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해서 김정은이 정말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양건 부장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우리 쪽으로 왔었던 적도 여러 번이었고요. 우리 쪽 인사들을 많이 접촉했었던 그래서 우리 쪽 인사들한테서도 여러 증언이 나올 수 있는 인물입니다.
먼저 장민정 앵커가 이 김양건이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김양건을 직접 여러 번 만났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어떤 인물이라고 봤는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민정 앵커 나오십시오. 네, 숨진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어떤 인물일까요? 오랫동안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해온 데다가 남측을 여러 번 다녀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사 가운데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인물인데요. 남북 교류의 역사 속에서 그의 역할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가장 큰 족적을 꼽으라면 단연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일 겁니다. 왼쪽이 우리 측의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고요. 오른쪽이 북측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죠. 이 김김 라인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회담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참모로 김양건 부장이 단독 배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의제마다 김 위원장은 김양건을 쳐다보며 동의를 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의 초청으로 서울을 찾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따로 면담도 했는데요. 노 대통령은 구면이라며 반겼고 김양건은 인천 송도 신도시 등을 둘러본 뒤에 대단하더라며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김정일의 특사로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빈소를 찾아 헌화한 뒤 예정에 없던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까지 성사시켰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함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깜짝 방문하기도 했죠. 당시 남북관계가 좋아졌으면 한다는 바람도 드러냈습니다. 우리 북남 사이의 그 관계를 보다 이제 조직인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한 차례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간한 회고록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책을 통해 남북 비사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2009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남북 비밀 접촉에서 김양건 부장이 합의문도 없이 돌아가면 죽는다고 하소연한 사실까지 밝힌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양건 부장은 대대적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북한의 지뢰 도발로 비롯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전면에 나서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무박 4일 마라톤 협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남북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피 흘리지 않고 대북 방송을 중단시킨 공로로 북한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함께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양건 부장하고는 여러 번 만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하고 수차례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어떤 인물이라고 보셨습니까? 우선 외모도 아주 온화하시고요. 말씀도 또 대남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진지한 모습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네, 이 책사니까요. 그리고 좀 전 저희 출연자분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결국 북한의 통일 전술이란 것은 적화 통일을 노리는 것이고, 그래서 겉으로는 웃지만 결국은 거기에는 남쪽에 대한 것이 대화, 평화 통일, 민주주의를 통한 통일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남북 관계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면은 아마 우리도 북측에서 그렇게 볼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수차례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또 공적으로 얘기를 해보더라도 우선 대남 전문가로서 외교 전문가로서 굉장히 그 온화한 성격을 가졌고 인품도 좋지만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네.
일각에서 지금 그 음모론, 어떤 그 암투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 아니냐, 또는 정치적으로 제거된 것이 아니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자구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밀접한 그 접촉을 했던 김용순 비서도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 예. 또 그 후로도 보면은 소위 북측에서 볼 때 대남 일꾼 김영성 남북 장관급 회담 대표나 이러한 분들이 남북 관계 협상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 거기에는 그 북한은 협상을 할 때 딱 정해진 것만 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범위를 넘겨받을 때는 반드시 상부의 지시를 받고 하고, 그때마다 저희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모습은 자기들이 우선 그 상부의 지시를 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아 비판을 하고 네. 돌아가서 조직 비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북측 인사들이 보면은 북한이 날씨가 차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독주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아. 대개 보면은 뭐 40도, 50도 술을 마시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용순 비서도 저하고 술을 마실 때 보면은 많이 들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음주해가지고 직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고 네네. 했는데, 예. 물론 물론 정확한 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김양건 비서의 성격이나 네.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관계, 또 그분의 그 온화한 인품으로 봐서 네.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양건 부장은 술을 많이 안 마시던가요? 그렇게 많이 안 마셨습니다. 아. 자고 마실 때는 보면은. 예. 좀 절제를 하는 그 스타일이었단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소프트해요.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히려 이 박지원이가 북한 사람 같고, 네. 김양건 비서는 꼭 남한 아주 그 세련된 그런 외교관 타입이죠. 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께 드렸고요. 끊기 전에 지금도 루비콘 강가에 계속 서 계신 건가요? 그건 또 왜 물으세요? 그 뭐 연결된 김에 여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일정은 확정된 게 아니고, 네. 뭐 오늘 일부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권노갑 고문과 동교동계가 뭐 1월 10일 혹은 1월 15일경에 대거 탈당한다, 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네. 물론 저하고 권노갑 고문과 며칠 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있지만은 네. 아직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정되면 저희한테 제일 먼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그 김용순 그 비서죠. 바로 전임 비서죠. 예. 하고의 그 뭐 비슷한 점, 그리고 술은 이쪽은 많이 마시고 이쪽은 많이 안 마시더라라는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저희가 비교한 김용순 비서하고 김양건 비서 비교한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출신지도 같은 평남이고요. 김일성대에 나왔고 대남 비서를 바로 이어받은 인수인계한 사이고, 1차 남북정상회담 주역, 2차 남북정상회담 주역이고요. 그리고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음모론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 이제 더 우리가 첨가를 한다면은, 예. 김양건 비서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에 뭐 온화하고 사람이 좀 좋아 보이더라 하는 것은 비교적 김양의 통일전선 부장으로서 네네. 저는 성공적으로 자기의 그 캐릭터를 잘 이끌어간 게 아닌가, 이래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를 들어서 합의문 없이 돌아가면 죽는다, 예. 이래 얘기한 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감성에 호소하는 아주
협상가로서요, 굉장히 할 수 있는 이거 아주 재기발랄한 그런 기회를 나타냈다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양근 비서를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온화하게 보일지언정 여러 가지 또 실질적으로 만나서 행태를 보일지언정 아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이런 어떤 통일전선부장, 소위 통일전선이라는 이런 겁니다. 소위 우리가 통일전선이라니까 무슨 유니피케이션, 우리가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남북 통일,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포함하지만 이것을 이제 유나이티드 프론트라고 해가지고 소위 북한의 적화 전략을 위한 하나의 우호 세력을 하나의 통합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것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담당하는 하나의 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외교술이라든가 이 협상술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다는 것도 또 아셔야 된다는 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그 남북 정상회담 때,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그 화면을 봤습니다만은 우리 쪽에는 5명이 배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경제부총리, 권오기 부총리, 김만복 원장. 자, 그때 화면 있으면 좀 비교한 것을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쪽은 김양건 비서 1명이 배석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은 대남 전략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인데, 자, 이 인물이 어쨌건 뭐 사고사건 아니면 뭐건 이제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대남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장님? 일부 언론에서는 김양건을 온건파로 분류를 하고 대남 온건파이기 때문에 이 김양건의 죽음으로써 남북 관계가 앞으로 좀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는데 저는 그러한 분석에 동의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대남 정책은 김양건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북한의 그 수령 절대주의 통치하에서 수령인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 하는 겁니다. 김정은 지침 하에서 그 범위 내에서 김양건이가 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통일전선부 부장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통일전선부에 부부장들이 있습니다. 제1부부장, 부부장들이 한 8명 됩니다. 그러니까 부장 독주 체제가 아니라 이 부장도 밑에 있는 부부장들이 지침을 받고 이 부부장을 갖다 직접 북한의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이가 또 김정일이나 불러가지고 통일전선부장을 제끼고 부부장한테 임무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북한의 대남 정책 결정 시스템이라는 게 김양건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양건이가 죽었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 정책이 갑자기 온건에서 강경으로 바뀐다든지 남북 관계가 경색이 안 될 게 경색이 된다 하나에 대한 분석은 잘못된 거죠. 이렇게 보고 하나 유념할 점은 북한이 내년 내일 모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분명히 대남 관련해서 대대적인 대화 공세를 취할 겁니다. 일단 립서비스로 대화 공세를 취하면서 온건 강경을 배합하는데 김양건이가 이미 죽기 전에 내년도 2016년도에 북한의 대남 정책 노선이 이미 결정이 되었고 신년사 이미 안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갑자기 죽었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김 대표님.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또 항장 교수님 이야기 잠깐 좀 하면 북한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꼭 정수리에 김정일이가 옛날 하신 이야기인데 김정일이가 10살짜리 애를 갖다 놔도 돌아간다. 그 독재 통치 체계가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황정일 비서가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동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양건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밑에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 시스템이 뭐냐?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조카통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연히 돌아갈 거고요. 오히려 좀 더 김양건은 김정은에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권위도 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충성을 보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앉든 좀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북한은 특전사를 포함해서 헬기까지 띄우면서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보려고 그 현장에 김정은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분명히 동계훈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는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뭐 소위 평화무드, 이제 위장된 평화무드를 하려고 지금 작심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양건이가 죽었다고 해도 뭐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는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이 지금 소위 그 당대를 계기로 남과 북의 관계를 이용해서 저들이 목적으로 가는 차원에서
남북 관계는 진행될 거다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쨌건 대화건 관계건 다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김양건 부장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얼굴도 알고 서로 많이 대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워낙 그동안의 그 역사를 쭉 알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좀 마찰을 줄이는 그런 면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인물이 사라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충돌의 가능성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건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죠.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물론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래도 그에서 부장으로서 진두지휘해야 하는 그런 또 측면은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인 어떤 이것을 집행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경험이라든가 자기의 기술이 있겠죠. 이것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김양건 인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온건파가 아니냐 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보는 측면도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온건하게 보였지만 사실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 들어와가지고 대남 정책이 뭐 그렇게 온건하게 돌아갔습니까? 우선적으로 벌써 우리가 전쟁 상태를 2013년에도 완전 한반도를 완전 전쟁 상태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작년 경우도 올해 경우도 목함질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준전시 상태까지 가는 이 결정 자체도 사실은 통일전선부 소위 그쪽에 당에서 내리는 어떤 그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내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또 강경 정책에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사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많은 것을 꿰차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로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이러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큰 거를 잃어버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자 그렇다면은 한참 동안은 김정은 자체도 무슨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어렵게 될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체제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진두지휘하는 이 인물 자체가 이미 결정도 했고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앞뒤가 맞지 않은 어떤 형태로 뭔가 이 정책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들은 항상 갖고 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한 사람이 사망을 했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오는 어떤 정책적인 여러 가지 혼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룡해가 어제 저희 YTN 특종 보도했는데 복귀했다는 사실이 오늘 장의위원 명단으로 다시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는지 원장님 말씀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 최영희가 제가 YTN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완전 숙청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권될 시점이 있었는데 빨리 온 거죠. 이 복권이 빨리 온 것은 뭐냐면 김정일 때는 한번 숙청을 시키면은 혁명활동 시키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돌아가는 김용순도 6개월 동안 똥푸다 봤거든요. 혁명활동 받아가지고. 김용순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빠르냐면 이게 바로 김정은의 전격적 패턴입니다. 전격성. 즉흥성, 충동성 때문에 빨리 불려드린 건데 속단하게 이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일 장례식 때 최영희가 나오면은 당연히 장의위원 소열 6이기 때문에 최영희가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면 이제 완전히 복권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일 장례식이 안 나타난다 하면은 좀 일정한 거리를 좀 두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 특히 군부 쪽에서 건설 실수 때문에 차량이 잘못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담당자들이 있고 군 측에도 있고 민간에도 있고 당에도 있는데 전혀 그와 무관한 최룡해가 그것 때문에 됐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룡해가 이제 고질적인 당뇨병에다가 이번에 올해 이제 융화치수까지 겹쳐가지고 많이 힘들어했답니다. 남들은 김정은 배려 차원에서 오은병원하고 봉화진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군 간부들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쪽에서요. 마지막으로 국장이 왜 선례와 다르게 3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 박사님 분석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국장 일단은 김양건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망 행위 이런 것을 이제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결과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룡해 경우도 사실 최룡해가 혁명화 교육이라든가 이래 갔다고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룡해는요. 사실은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만드는 핵심적인 후원 세력입니다. 이런 사람을 쉽게 무슨 혁명화 교육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떤 병 때문에 그렇다라든가 아니면 휴양 차원에서 일정한 기간 나름대로 쉬게 해준다든가 사실 김정은도 몇 개월
사라집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휴양도 하고 나름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체룡해를 사실은 끝까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체룡해가 없어지는 상황 되면은 김정은도 불안하다. 고 판단하는 게 이게 여기까지였는데 그러나 체룡해를 생각보다 무슨 뭐 혁명화 교육이라다 물론 뭐 유의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 갔다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그 의문을 제기를 한 바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의 사망 배경 원인 원인은 아니고요. 그 어떤 여러 가지 설들 제기되는 설들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세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